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6년째 하고 있는 이세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CEPR 2017을 발표한 컨투어 컨스트레인트 슈퍼픽셀스 for 이미지 앤 비디오 프로세싱 논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가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장원동 연구원 그리고 김창수 교수님께서 같이 저자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제안하는 컨투어 컨스트레인트 슈퍼픽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줄여서 CCS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디오로 확장한 템포럴 슈퍼픽셀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끝을 맺겠습니다. 먼저 슈퍼픽셀 알고리즘은 약간 로우 레벨 비전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력 영상을 여러 개의 의미 있는 영역으로 과분화를 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픽셀 단위의 영상 표현보다 영상의 단위의 수를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입력의 노드의 수가 줄어드니까 좀 더 효율적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슈퍼픽셀은 각각 슈퍼픽셀 간의 경계는 오브젝트의 컨투어 주변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오브젝트의 경계 정보의 손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슈퍼픽셀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전처리 기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셀렌시 디텍션이라든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의 전처리 기법으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슈퍼픽셀 단위로 셀렌시 디텍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기존의 슈퍼픽셀 기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K-미즈 기반의 기법과 그리고 코스트파인 기반의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K-미즈 기반의 기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은 먼저 각 클러스터를 초기화를 한 다음에 각각의 픽셀을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로 할당을 합니다. 그렇게 할당함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센터 정보가 변하게 되는데 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슈퍼픽셀을 제너레이션합니다. 기존의 기법으로는 파미 12년에 발표된 슬릭, 그리고 CEPR 15년에 발표된 LSC, 그리고 CEPR 16년에 발표된 M 슬릭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파인 기법은 위에 K-미즈 기반 기법과 약간의 다릅니다. 먼저 슈퍼픽셀 라벨을 초기화를 한 다음에 슈퍼픽셀과 슈퍼픽셀 사이의 영역인 경계 영역의 바운더리 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를 정해진 코스트 함수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블락 레벨에서 먼저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픽셀 레벨에서 수행합니다. 이에 대한 기법으로는 IDCB 15년에 발표된 시즈 그리고 CEPR 15년에 발표된 야오의 기법이 있습니다. 제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알고리즘은 컨투어 컨스트레인트 슈퍼픽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컨트리뷰션을 하면은 컨투어 컨스트레인트를 도입을 해서 슈퍼픽셀 간의 경계가 오브젝트의 경계에 위치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 기법을 비디오 프로세싱 확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슈퍼픽셀 기법 같은 경우는 동영상에 바로 적용할 경우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한 기법 같은 경우는 비디오 프로세싱 기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기존의 슈퍼픽셀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다양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에 적용 가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 컨투어 컨스트레인트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시드 등의 기법과 마찬가지로 코스트 파인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블록 레벨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픽셀 레벨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현재의 블럭을 네이버 리전의 슈퍼픽셀 라벨로 에너지 함수를 최소한 방향으로 이렇게 라벨링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픽셀 레벨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같은 과정을 픽셀 레벨에 대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어키가 블록 스트럭처라는 것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마찬가지로 블락 레벨에서 픽셀 레벨로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레벨로 갈 때 오직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만 분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호모지니어스한 영역 같은 경우는 같은 슈퍼픽셀 라벨로 라벨링을 해도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엣지가 있는 주변 영역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좀 더 컴팩트한 슈퍼픽셀 분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슈퍼픽셀 라벨링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슈퍼픽셀을 격자 무늬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스트 파인의 레벨로 점차적으로 라벨링을 수행해 나가는데 레벨 1에서는 큰 블럭의 사이즈를 이용하고 레벨 3로 갈수록 점점 더 작은 블럭의 사이즈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4에서는 픽셀 단위의 라벨링을 수행합니다. 이 각각의 레벨에서 이 바운더리 영역을 점차적으로 라벨을 바꿔나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바운더리 영역을 리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리전은 레벨 1, 2, 3 같은 경우는 블락이 될 것이고 레벨 4 같은 경우는 픽셀이 될 것입니다. 이 리전 RI의 라벨을 기존의 슈퍼픽셀 라벨 LRI에서
그 인접한 그 영역 RJ의 라벨 LRJ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변경을 할 때는 이 주어진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라벨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에너지 함수는 4개의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링을 할 때 그 각각의 슈퍼픽셀의 이 토폴로지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각 슈퍼픽셀은 하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라벨링 하기 전에 그 바운더리 리전 RI가 심플 포인트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심플 포인트를 하면은 그 바운더리 리전 RI의 그 라벨을 바꿨을 때 이 슈퍼픽셀 라벨이 이 슈퍼픽셀이 그 커넥티드 컴포넌트 개수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에너지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처 디스턴스 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컬러 디스턴스 텀과 스페셜 디스턴스 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현재 영역 RI의 평균 색상과 그 인접 영역 RJ의 슈퍼픽셀 라벨 SRJ의 평균 색상의 차이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역 RI를 그 색상이 유사한 슈퍼픽셀로 라벨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슈퍼픽셀이 좀 더 그 색상이 그 일관적인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셜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그 RI의 평균 위치와 그리고 인접 슈퍼픽셀 라벨 SLRJ의 그 평균 위치와의 차이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슈퍼픽셀이 그 중심점의 근처에 분포하도록 하여 컴팩트한 슈퍼픽셀 분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운더리 렌스 코스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각 슈퍼픽셀의 그 바운더리 렌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텀입니다. 이 바운더리 렌스가 최소화되면은 각 슈퍼픽셀은 좀 더 컴팩트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람다가 나타나는 바는 영역 RI를 LIJ로 라벨링했을 때 그 전체 그 슈퍼픽셀의 그 바운더리 픽셀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RJ로 변화했을 때 바운더리 렌스가 늘어난다면은 이 코스트 함수는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이게 음수의 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슈퍼픽셀이 그 바운더리 렌스를 최소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인터리전 컬러 코스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인접한 영역 간의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텀입니다. 이 인접한 두 영역의 색상의 차이가 클수록 그 두 영역은 다른 오브젝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슈퍼픽셀 라벨로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각 슈퍼픽셀의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터널 디퍼런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각 슈퍼픽셀의 그 텍스처의 양을 측정하는 그 텀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그 슈퍼픽셀 내에 인접 영역 간의 색상의 차이의 최대값을 구하였습니다. 이 색상의 차이가 큰 부분이 있으면은 이 슈퍼픽셀은 그 텍스처 정보가 많다 이렇게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텍스처 정보가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색상의 차이가 좀 크더라도 이 적은 페널티를 갖게 합니다. 여기서 맥스 값을 취한 것은 이 인텔리전 컬러 코스트가 음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메인 컨트리뷰션인 그 컨투어 컨스트레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컨투어 컨스트레인트는 이 코스트 함수에서 이 코스트 함수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접한 두 영역 사이에 그 오브젝트 컨투어가 있는 경우 이 코스트 함수의 값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그 홀리스틱 네스티드 엣지 디텍션, 그러니까 줄여서 HED라고 하는 그 딥러닝 기반의 그 엣지 디텍션 기법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컨투어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이 컨투어 패턴 익스트랙션과 컨투어 패턴 매칭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컨투어 패턴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그 BSDS 500에서 200개의 트레이닝 이미지를 이용해서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컨투어 맵이 있으면은 각각의 컨투어 픽셀을 중심으로 7x7 사이즈의 패치를 잡아서 이를 컨투어 패턴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패턴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여기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000개의 패턴을 이 컨투어 패턴 셋으로 둡니다. 얘는 총 1000개의 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컨투어 패턴 셋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턴이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그 패치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런 경우 수가 너무 많으니까 오직 두 개로 나뉜 경우만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그 90.5%의 패치가 이 1000개의 패턴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개 이렇게 늘려서 할 수 있긴 할 텐데 이 컴플렉시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는 1000개의 패턴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1000개의 패턴을 써도 대부분의 패치를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추출된 컨투어 패턴 셋으로부터 이 컨투어 패턴 매칭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그 HD 컨투어 맵 같은 경우는 그 딥러닝 기반의 그 컨투어 디텍션 기법이라서 정확한데 문제는 이렇게 좀 그 바운더리가 두껍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얇은 그 컨투어 맵을 얻기 위해서 논 맥시멈 서프레션을 수행하고 스레스홀딩을 해서 이렇게 바이너리 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컨투어 픽셀로부터 다시 7x7 사이즈의 패치를 만들어서 이 각각의 패치들을 위에 그 컨투어 패턴 셋과 셋의 모든 패턴들과 해밍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최적의 매칭 패턴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패치 같은 경우는 여기로 매칭된 것이고 이 빨간색 패치는 여기로 매칭됐고 보라색 패치는 여기로 매칭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투어 프로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기존의 그 씬 그 컨투어 맵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픽셀 U와 V 사이에 그 오브젝트 컨투어가 존재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 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U, V를 모두 포함하는 패치를 그 모두 고려를 합니다. 그렇게 고려했을 때 그 각각의 이 패턴들이 그 U와 V를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그 비율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 개의 패치가 있다고 치면은 이 노란 패치와 이 초록색 패치 같은 경우는 U와 V를 성공적으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이 패치 같은 경우는 그 패턴 매칭이 잘못돼서 U와 V가 그 같은 그 영역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컨투어 프로버비리티 값은 그 3분의 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컨투어 프로버비리티 아까 앞에서 구한 거는 픽셀 단위인데 얘를 영역 단위로 컨투어 프로버비리티 계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영역 RI와 RJ 사이에 있는 픽셀들 간의 최대 컨투어 프로버비리티 값을 이용해서 그 영역 단위의 그 컨투어 프로버비리티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컨투어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계산을 해서 그 컨투어 프로버비리티가 높을수록 높은 그 컨투어 컨스트레인트 값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이어키컬 블록 스트러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레벨로 갔을 때 호모제니스한 영역은 냅두고 인호모제니스한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4개의 블럭으로 분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그 호모제니스한지 인호모제니스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디스시뮬레이티브 펑션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 블럭 내에 인저 픽셀 간의 최대 색상의 차이와 그리고 인저 픽셀 간의 그 컨투어 프로버비리티 값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블럭 내에 그 색상의 차이가 큰 영역이 큰 쌍이 있거나 컨투어 프로버비리티가 높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 디스시뮬레이티브 펑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특정 스레스보다 높은 경우 이렇게 분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슈퍼픽셀을 그 레귤러 그리드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레벨에 대해서 그 슈퍼픽셀 라벨링을 수행합니다. 슈퍼픽셀 라벨링을 수행할 때는 이 코스트 함수에 따라서 수행이 되고 이 라벨이 변경이 되면은 그 각 슈퍼픽셀의 평균 색상과 그리고 평균 위치 그리고 인터널 디퍼런스 정보를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이 슈퍼픽셀이 수렴할 때까지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정해진 수의 이터레이션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레벨 1, 2의 경우 그 디스시뮬레이티브 펑션에 따라서 그 인호모제니스한 영역 같은 경우는 분할을 수행하고 호모제니스한 영역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레벨 4 같은 경우는 그 픽셀 레벨에서만 수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영역들을 이렇게 픽셀 레벨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먼저 슈퍼픽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템포럴 슈퍼픽셀 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템포럴 슈퍼픽셀 같은 경우는 프레임 간의 슈퍼픽셀의 프레임 간의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존의 그 슬릭 같은 경우를 그 맵 프레임 이렇게 독립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렇게 프레임 간의 그 슈퍼픽셀의 유사성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제한 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벨이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시간적 일관성 있는 슈퍼픽셀을 얻기 위해서 옵티컬 플로우 정보를 이용해서 이니셜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 프레임부터 현재 프레임으로 갈 때에 옵티컬 플로우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각 슈퍼픽셀의 평균 옵티컬 플로우 정보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전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이렇게 트랜스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수행을 할 때 그 오클리드 픽셀이나 디스오클리드 픽셀 같은 경우는 어떤 라벨도 라벨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서 검은색 나타난 부분이 오클리드 픽셀이나 디스오클리드 픽셀입니다. 그 오클리드 픽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트랜스포를 수행할 때 그 여러 슈퍼픽셀 라벨로 라벨링된 픽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녀가 왼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 부분이 오클리드 픽셀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디스오클리드 픽셀이 될 것입니다. 디스오클리드 픽셀 같은 경우는
어떤 슈퍼픽셀 라벨도 라벨링이 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템포럴 슈퍼픽셀 라벨링을 수행하는데 이 앞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 함수에 따라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니셜라이제이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픽셀 레벨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함수는 그 기존의 방법과 거의 유사한데 그 기존의 컨투어 컨스트레인트를 템포럴 컨투어 컨스트레인트 ET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 템포럴 컨투어 컨스트레인트 설명드리면은 템포럴 컨투어 컨스트레인트는 각 슈퍼픽셀이 그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 각 슈퍼픽셀의 경계 영역이 그 오브젝트 간의 경계 영역에 분포하도록 하는 그런 코스트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기존의 컨투어 컨스트레인트와 그리고 릴렉세이션 팩터의 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릴렉세이션 팩터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프레임으로 매핑된 그 라벨 정보를 그 유지하기 위한 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릴렉세이션 팩터에서 LI가 의미하는 것은 영역 RIT로 그 이전 프레임에서 매핑된 슈퍼픽셀 라벨의 개수입니다. 슈퍼픽셀 라벨의 셋입니다. 그러니까 오클리드 픽셀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라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보통 영역 같은 경우는 그 1개의 라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디스오클리드 픽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라벨도 라벨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벨링이 되지 않는 매핑이 되지 않는 그 슈퍼픽셀 라벨은 1의 값을 가지고 이 매핑이 된 부분 같은 경우는 1 이하의 값을 줘서 이 컨투어 컨스트레인트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모의 그래서 HRIT는 그 영역 RIT의 엣지 디텍션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게 높을수록 이 부분이 엣지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엣지 주변 영역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오클루전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매핑 결과가 신뢰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컨투어 프로버티가 높은 부분 같은 경우는 1에 가까운 값을 줘서 이 컨투어 컨스트레인트를 완화시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오브젝트의 중심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오클루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 매핑 결과가 신뢰할 만하다고 해서 이 A를 1 이하의 값을 줘서 이 컨투어 컨스트레인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슈퍼픽셀이 좀 더 템포럴의 컨시스턴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머징, 스플리팅, 그리고 리라벨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머징과 스플리팅은 각 슈퍼픽셀의 사이즈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이게 슈퍼픽셀 라벨링을 몇 프레임 수행함에 따라서 어떤 슈퍼픽셀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매우 커질 것이고 어떤 슈퍼픽셀은 크기가 매우 작아질 것입니다. 이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텀이라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바가 의미하는 것은 각 프레임 내의 그 평균 슈퍼픽셀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KT는 그 슈퍼픽셀 라벨 SKT의 SKT의 그 영역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 평균보다 어느 정도 이상 큰 경우 그 슈퍼픽셀의 분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슈퍼픽셀 분할을 할 때는 단순히 그 슈퍼픽셀의 그 스페셜 디스트리뷰션을 박아서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겐 벡터의 그 수직하는 방향으로 슈퍼픽셀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픽셀이 너무 작은 경우는 머징을 수행하였습니다. 머징을 할 때는 간단하게 그 인접한 그 슈퍼픽셀로 라벨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라벨링 같은 경우는 그 라벨링이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벨링이 잘못된 경우는 주로 오클루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밝기의 변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컨시스턴시 CK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컬러 컨시스턴시는 그 첫 프레임에서 이전 프레임까지의 그 슈퍼픽셀 라벨 SK의 평균 색상과 그리고 현재 프레임의 그 SK의 평균 색상의 차이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차이가 크면은 그 현재 슈퍼픽셀의 그 색상이 많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라벨링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CK 값이 특정 값보다 큰 경우 리라벨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알고리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프레임에 그 컨투어 컨스트레인트 슈퍼픽셀을 써서 그 첫 프레임의 슈퍼픽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에 대해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데 먼저 그 슈퍼픽셀을 옵티컬 플로 정보를 이용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 그 각각의 그 바운더리 픽셀들에 대해서 그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한 방향으로 라벨링을 수행합니다. 라벨링을 수행하면서 그 각각의 그 슈퍼픽셀의 그 포지션과 그리고 인터널 디퍼런스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 수렴할 때까지나 그 정해진 숫자의 그 이터레이션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각 슈퍼픽셀이 큰 슈퍼픽셀이 있는 경우 머징을 수행하고 작은 슈퍼픽셀이 있는 경우 스플리팅 그리고 라벨링이 잘못된 경우 리라벨링을 수행함으로써 이 알고리즘이 마치게 됩니다. 네, 그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그 슈퍼픽셀 결과 같은 경우는 경쟁성에 대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 BSDS 500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여기서 이 가로축 같은 경우는 그 각 프레임의 슈퍼픽셀의 개수이고
이 세로 축은 세 개의 텀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그 어치버블 세그멘테이션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그 슈퍼픽셀을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했을 때 어큐러시를 의미합니다. 이 바운더리 리콜 같은 경우는 이 바운더리 그 오브젝트 바운더리 얼마나 검출했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더 세그멘테이션 에러 같은 경우는 그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슈퍼픽셀이 그 오브젝트를 그 컨투어를 넘어서 얼마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지 의미합니다. 낮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하는 기법이 그 다른 기법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확대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CS, WCC 같은 경우는 그 제한하는 기법에서 컨투어 컨스트레인트를 뺀 것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 컨투어 컨스트레인트 썼을 때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템포럴 슈퍼픽셀 기법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는 세그트랙 데이터셋을 이용해봤습니다. 그 기존과 같은 그 기존의 슈퍼픽셀 같은 매트릭을 이용했는데 여기서 2D 결과와 3D 결과가 있는데 이 2D 결과 같은 경우는 매 프레임 독립적으로 그 수치를 구하고 각 프레임별로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3D 결과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큐브로 표현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 숫자를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기법이 대부분의 매트릭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선적으로 비교한 결과인데요. 그 슈퍼픽셀 기법으로 기존의 시즈와 LSC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오리의 머리 부분 같은 경우 기존의 시즈나 LSC는 이렇게 분리하는데 실패했는데 제한 기법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래 헬리콥터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 그 시즈와 LSC는 이 분리를 실패하였는데 제한 기법을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템포럴 슈퍼픽셀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기존의 기법으로 TCS와 TSP를 비교를 했는데 이 TCS나 TSP 같은 경우 위에 배의 영상을 보면은 배경 영역이 이렇게 잘못 그 슈퍼픽셀을 잘못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치타 영상인데 이 슈퍼픽셀 라벨이 이렇게 그 프레임이 갈수록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TCS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라벨이 없어지고 이 TSP도 여기서 보면 대부분의 라벨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그 제한하는 기법 같은 경우는 라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시티를 비교를 해봤는데 제한하는 CCS 기법이 0.97초가 걸립니다. 이는 그 기존의 그 슬릭이나 LSC, 시드 등보다 느리지만 ERS 그리고 터보픽셀보다는 그 빠른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템포럴 슈퍼픽셀 결과 같은 경우는 그 옵티컬 플로우 등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TCS, TSP도 마찬가지로 옵티컬 플로우 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CCS가 이 TCS, TSP 그리고 SGBH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그 연구실에서 발표된 그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그 슈퍼픽셀 기반의 기법을 이용해봤는데 그 여기서는 그 슬릭이 그 전철 기법으로 이용이 됩니다. 이를 슬릭 대신에 제한하는 기법인 CCS로 바꿔봤습니다. 그 결과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 IOU 수치가 0.532에서 0.571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셀렌트 디션에 적용해봤습니다. 여기서 그 HS와 DHS 넷 같은 경우는 그 정지영상에 대한 셀렌시 기법인데 그 얘를 동영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 프레임 독립적으로 그 셀렌시 디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일 영역이 그 프레임이 갈수록 그 셀렌시 값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셀렌시 맵을 보면 좀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후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각 슈퍼픽셀을 구성하는 픽셀들의 평균 셀렌시 값으로 기존의 셀렌시 값을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 보면은 그 제한 그 후처리를 수행했을 때 결과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슈퍼픽셀 그 비디오인데요. 먼저 슈퍼픽셀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잘못 라벨링 되어 있는데 제한 기법 같은 경우는 그 제대로 라벨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도 다른 기법들은 이렇게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제한 기법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템포럴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게 제한 기법인데 다른 기법들보다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TCS 같은 경우는 좀 깜빡거리는 게 심하고 이 T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경영이 잘못 검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를 동의해 본 결과인데 기존의 기법은 약간 좀 깜빡거리는 게 심한데 후처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른 예시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그 제가 제안한 기법은 그 CCS 기법으로 그 하이어키컬 리파이먼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하는 컨트롤 컨스트레인트를 통해서 이 슈퍼픽셀 간의 경계가 5Z의 경계에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템포럴 슈퍼픽셀 같은 경우는 그 CCS 기법을 비디오로 확장한 것입니다. 그 각 슈퍼픽셀의 옵티컬 플로 정보를 이용해서 좀 더 시간적으로 일관성 있는 슈퍼픽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제안한 기법이 그 기존의 슈퍼픽셀 기법과 템포럴 슈퍼픽셀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세그멘티션 그리고 셀렌트 디션 등의 기존의 그 비전 기법에 그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에너지 텀에서요. 네, 네. 그 호모지니어스한 거를 판정하는 텀이랑 그리고 텍스처가 동일한지 판정하는 텀이 약간 둘이 하는 역할이 좀 모순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이 부분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호모지니어스한지 판단해서 네, 인호모지니어스하면 나눠라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텍스처 또 해서 뭐 맥스 취한 거 있었잖아요. 텀 중에 더 위였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금 부분 차이가 나더라도 네. 그걸 나누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라벨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영역을 분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저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분할을 하는 것은 그 얘가 먼저 수행이 되고 나서 먼저 그 이 스트럭처를 갖추고 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라벨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에너지 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이전 단계에 그 영역을 분할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머지 스플릿하는 저 템포럴 그래서 머지 스플릿하는 과정에서 네. 그 세그먼트의 크기를 사이즈를 저 네. 슈퍼픽셀 사이즈를 그냥 픽셀 수로 계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그러면은 모양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전혀 없이 숫자로만 하다 보면은 네. 너무 막 이렇게 얇으면서 길쭉한 슈퍼픽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좀 안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요? 뭐 기존의 알고리즘 보면은 네. 뭐 슬릭 같은 게 그런가? 하여튼 좀 일부러 좀 다 균일한 모양으로 하려고 네. 하는 성질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떤 뭐 특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컴팩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각 슈퍼픽셀이 크기가 이렇게 너무 뒤죽박죽이게 되면은 그 기존의 그 여러 그 비전 기법들의 전처리를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 모양 같은 건 일단 고려하지 않고 일단 크기에 따라서 분할을 수행했습니다. 모양 같은 것도 고려를 하면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궁금해서 잘 모르는데 궁금해서 네. 문의드리는데요. 그 HED 그 방식 뭐 딥러닝 방식의 엣지 디텍션이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 컨토 맵에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엣지 디텍션이 돼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블럭 단위로 그 패턴들을 찾는 알고리즘을 설명하셨는데, 네네. 그 어떻게 딥러닝이 거기서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이 매칭 부분에서 딥러닝 쓴 건 아니고요. 이 HED 맵 자체가 딥러닝 기반의 기법으로 얻은 겁니다. 딥러닝을 적용해서 그 엣지가 디텍션이 됐다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결과에서 이제 컨토 패턴을 익스트랙션 한 거다. 네 맞습니다. 이 HED 결과로부터 컨토 패턴 셋을 익스트랙션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